장애인 활동보조인 월급제 도입 제안에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이 제한되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활동보조인의 월급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9회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가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제로 장애 부모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간보호센터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날 복지부는 잘못된 바우처 임금 방식에 대해 인정하고 새로운 모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경 기자입니다.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 제한 문제와 모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김인천 행정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이 근로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으로 월급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 고미숙 사무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보조인의 208시간 근로제한 기준은 법정 노동시간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우처를 통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우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인천 사무관은 잘못된 근로기준 시간 지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활동보조인의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의 근로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일부 근로조건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 전체 차원에서 별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는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토론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부는 활동보조인 근로시간 제한 기준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TV 뉴스 조희경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제29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가족들이 열띤 응원과 다채로운 행사로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열띤 응원과 함께 형형색색 공들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집니다. 어느 팀이 가장 먼저 옮기나 빠르게 전달하고 이어지는 박수와 함성. 이곳은 제29회 전국장애인 부모대회 명랑운동의 현장입니다. 장애인 가족 복지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8회 대회까지는 전국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 복지 정책을 대정부 건의를 통한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이번 29회부터는 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심의 부모 대회로 바꿨습니다. 이날은 또 장애인 부모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자와 단체,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부모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을 지나고 나서 내막염을 알아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 접하는 장애라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모의 활동을 시작해서 한 20여 년이 넘게 제가 작년까지 청각장애인 부모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어 열린 공식 행사인 명랑운동에는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 부모회. 함성 소리처럼 이들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있었습니다. 조희경 기자입니다. 올해 사회복지의 날은 1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의미 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의 축하 인사말과 사회복지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는 참사랑 복지재단 원성춘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는 등 사회복지 유공자 143명에게 포장과 포상이 전달됐습니다. 이어 폐회식에는 국민행복 맞춤복지라는 주제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마무리를 뜻깊게 장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희경입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5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 체계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국공립 사립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 직원을 대상으로도 시간제 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 9,000명의 시간제 일자리, 하루 4시간 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는 각 지역별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이용자들이 카네이션을 만들기 위해 색종이를 고이 접습니다. 또 다른 반에서는 여러 모형의 향초를 만듭니다.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올해 25살인 이정길 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합니다. 이정길 씨의 아버지 이창재 씨는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없는 현실 속에서 주간보호센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센터마저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고 나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일회 이용이 3년이에요. 그럼 이 3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고 또 3년 있다 나와도 그 다음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3년에서 6년 길게는 12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데려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별따기와 똑같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주간보호시설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만 살펴봤을 때 서울은 104개, 경기도는 78개, 인천은 24개입니다. 이창재 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는 등록장애인이 6천여 명이고 이 중 발달장애인은 약 3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의왕시에는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의왕시는 그나마 장애인복지관이 2011년도에 생겨갖고 주간보호센터 같이 지금 청계 쪽에 다목적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지자체에서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들어가기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0%, 80% 내년도 되면은 다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간보호센터 또는 그 형태의 시설을 늘리는 게 해답일까요? 경상남도는 장애인복지법 설치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남도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운영할 수 있는 주간보호형 그룹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그룹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고 주간이나 야간에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책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간보호시설과 이거는 이제 유사한 면은 이제 낮 동안에 아이들이 보호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한데 보다 욕구 중심의 어떤 그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볼 때는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장애 아이들이 보호받고 있다가 뭐 불이 난다거나 이럴 때는 아까 이제 법상에 명확하게 그게 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는 장애 유형별로 1:1 맞춤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계층별로 아이들 그 장애 유형별로 케어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한 대 몰아넣다 보니까 실제 얘기해서 뇌병변 중복장애 아이들은 앉아서 생활하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갈 데가 없고 있어도 프로그램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장애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가 24시간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활보 서비스도 있지만 활보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중증입니다. 누가 옆에서 케어를 안 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보조 시간이 너무나 터무지부족해요.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으로 센터를 늘리는 것보다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센터와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가 현장에 답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의 욕구가 있다면 법은 거기에 맞춰 발빠르게 정비돼야 함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가 정신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정신 당사자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복지부와 면담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 연대가 보건복지부와 이 정신보건법 그 개정안에 관해서 면담을 좀 가졌는데 지난 5월에 그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뭐 정신질환자의 어떤 뭐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장기 입원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개정안으로도 이제 좀 더 부족하다. 이거 갖고는 실효성이 좀 없다는 게 이제 생존권 연대 측의 이제 주장이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요구했던 내용들을 좀 잠깐만 살펴보면 계속 입원 심사 주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장기 입원을 하게 될 경우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면담을 하고 이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2개월로 줄인 게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 이번 그 생존권 연대에서는 그걸 한 달로 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을 좀 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강제 입원이라든지 계속 입원의 어떤 요건 뭐 이런 거에 대한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에 그 정신장애인들 당사자라든지 그 가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아마 추후로 어떻게 법안이 더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회의원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신장애인들 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전면 재검토에서 사실상 거부를 한 그렇습니다. 상태고 네. 그렇다면 이제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도 좀 이에 대한 대안책이나 뭐 보완을 좀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평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과연 뭐 몇 점짜리 어린이집일까 이런 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텐데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아이사랑 보육 포털의 그 평가 인증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점수를 전체 공개한다 이런 내용들을 밝혔는데 평가 항목들을 보면 보육 환경, 뭐 운영 관리, 보육 과정, 상호 작용, 또 교수법, 뭐 영양 안전 등 그 6개의 영양의 70개 지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7월 말 현재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한 66% 정도가 평가 인증을 받았고요. 인증 기간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받은 곳의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 잘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아마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부모님들 한 번씩 접속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논란 때문에 요즘에 뜨거운데 이 어떤 평가 방식에 대한 인증에 좀 어떤 면밀한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전국 휠체어 농구 대회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보았는데요. 울산에서 한종근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스포츠에 꽂힌 국내 최대 규모의 휠체어 농구대회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지난 2002년 휠체어 농구 활성화와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목표로 해마다 이맘때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팀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날간 열띤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선수들이 그 스포츠를 같이 즐긴다면은 본인의 그 재활이나 그 어떤 그 도전과 극복에도 큰 용기를 갖고 좋은 삶을 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예년과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서울이 아닌 울산광역시에서 열려 선수들 서로 간의 장벽을 문을 열고 우정을 가시하며 더불어 지역사회의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이제 비장애인 팀과 이제 장애인 팀으로 이제 같이 통합이 돼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꼭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앞으로 취약계층과 동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귀TV 뉴스 한종원입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미술 작가들의 작업 공간인 장애인 창작 스튜디오. 이곳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잠실 창작 스튜디오로 재개관했습니다. 최지혜 기자입니다. 한 공간을 여러 개의 칸막이로 나눠 답답하고 비좁은 느낌의 미술작가 작업실이 개개인의 방으로 작가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07년 장애인 창작 스튜디오로 시작한 이 공간은 2011년 서울문화재단의 손을 거쳐 잠실 창작 스튜디오로 바뀌었으며 다목적 전시실을 비롯한 작은 휴식 공간까지 갖춘 종합창작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13명의 입주작가 작업실에는 환기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티션이 이렇게 방으로 나누어 있지 않아서 개인의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없었다고 굉장히 편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간이 사실 장애인 전용 창작 공간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좀 그 전유물처럼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같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종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창작 스튜디오에서 잠실 창작 스튜디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아닌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심신 단련,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자 전남 여수시가 사회복지 공무원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열린 행사는 복지행정에 대한 사회적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공무원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힐링 특강, 분임 토의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책임의식을 결의하는 장이 됐습니다. 복지부가 얼마 전 장애 등급 재판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판정 실시 횟수를 동일 등급이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1회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장애 등급 판정에 대한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수정을 조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